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돌싱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첫사랑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아련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으신가요? 남자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하던데 저는 다른 의미로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어쩌다 제 첫사랑의 기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짝사랑을 해왔었어요. 가슴 간질간질거리는 저의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아내는 미모가 뛰어나서 전교생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들은 아내가 쓰는 물건들을 따라 샀었고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는 잘생긴 애들도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씬한 것도 아니라서 뒤에서만 아내를 봤었어요. 정말 평균 이하의 외모에 살집도 있는 편이라 제가 봐도 너무 별로더라고요. 늘 그렇게 뒤에서 아내를 지켜보다가 아내가 가는 대학에도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냐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그만큼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제 세상은 아내에 의해 흘러간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현이야, 친하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불러내서 당황했지. 졸업하기 전엔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나, 너 좋아해, 현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부터 뒤에서 계속 나만 보던데 어떻게 몰라? 다른 애들은 나랑 얘기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넌 끝까지 쳐다만 보더라? 아, 알고 있었어? 다른 애들은 다 잘생기고 이쁜데 난 너무 못생겼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뒤에서 쳐다만 봤어. 차라리 말을 걸지 그랬어. 뒤에서 쳐다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장난이야. 오히려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특이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아, 그랬어? 그럼 계속 특이한 애로 남게 오늘도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나 근데 정말 너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올 만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야? 나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으면 주변이 환해지고 너가 웃을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는걸. 이젠 졸업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야. 부담 가지지 마. 대답 안 해줘도 돼. 왜? 난 대답하고 싶은데. 원래 고백은 대답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직 어리니까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저는 인생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고백한 것인데 예상 밖으로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들과 똑같이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죠. 아내 주변에서는 도대체 저를 왜 만나냐고 했었는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뭐든 지금 아내와 사귀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저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대기업에 계속 이력서를 넣어보는데 서류 전형은 대부분 합격을 하는데 저보다 자격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대기업은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위로가 전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취직 축하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지갑도 축하 선물로 사줬습니다. 아내는 저의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갔을 때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제 청혼을 거절하더라고요. 아직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면서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직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지금 결혼하기엔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럼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직장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직장이 좋아야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야. 너 월급에 비하면 내 월급은 너무 작잖아. 나는 내가 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너가 안 버는 것보단 낫지.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괜찮아. 그리고 나 혼자 벌어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내가 저보다 못한 직장에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다독여줬어요. 아내는 제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확실히 제 월급이 자신 월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죠. 제가 자신보다 2배 넘게 받는다는 것을 듣고 놀라더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되는 저의 설득 끝에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도 아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종종 회사에서 치근덕거리는 남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다른 남자들이 더 이상 치근덕거리지 않게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아내와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없이 여전히 둘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저에게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찾아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며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아내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선 살짝 눈가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님 덕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저만 힘들어졌었어요. 아내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설립자가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이를 위해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혹시나 쉬면서 집안일이라도 할까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아내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고요. 아내 시중을 들면서도 저는 태어날 아이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저희는 아들, 딸 구애받지 않으려고 병원에 검진을 가도 성별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갔는데 아내를 아주 쏙 빼닮은 귀여운 딸이더라고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의 얼굴이 벌써 완성형이라고 호들갑 떨었다가 아내한테 주책이라면서 벌써 딸 바보 됐냐고 등짝 한 대 맞았네요. 아내 손이 매운 편인데 저는 그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간지러웠어요. 이래서 다들 딸 낳으면 딸 바보가 되는 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의다 뭐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 정시 퇴근하는 아내가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바로 온 적이 있었어요.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항상 제가 데려다 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동료가 데려다 준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아쉽다는 듯 아내의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내리려고 손잡이에 올린 손을 떼고 그 모습을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자를 보면서 웃고 있고 남자는 잡은 손을 앙탈 부리듯이 흔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둘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 차가 입구 정면에 주차하고 있어서 제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혔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아내가 들어간 후에도 그 장면만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한 거라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보면 볼수록 외도가 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쉬다가 원래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죠.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왔냐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 마냥 아내에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대했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하는 동안 혹시나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아내가 입고 있었던 코트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잘 때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딸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았어요. 전부 회사 직원들과의 단톡이나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단톡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개인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장명도 심상치 않은 게 제 직감으로는 이 사람이 아까 아내를 데려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개인톡을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제 예감이 딱 들어맞았더라고요. 아내가 저랑 연애했을 때보다 그 사람이랑 더 달달하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귄 지가 꽤나 오래된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음식 사진에 남자가 살짝 걸려있는 사진들과 대놓고 찍은 커플 사진들도 있길래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평소 대화하듯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잘못 들은 건가 싶은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커플 사진을 아내의 폰으로 전송했어요. 방금 내가 당신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우리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군말 없이 퇴근하면 이혼 서류 준비하고 당신 짐 싸놓고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잘못했어. 내가 당장 그 남자 정리할게.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잖아.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남편 두고 이렇게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저번에 친구랑 저녁 먹고 온다고 했던 날도 그 남자랑 먹었더라? 그땐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어. 그날은 둘 다 상사한테 엄청 혼나고 퇴사 고민할 만큼 힘들길래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소연하고 헤어진 게 다야.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전 대화까지 안 봤을 것 같아? 내가 사진만 대충 본 줄 아는 거냐고. 대화 내용까지 다 봤는데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거짓말 해서라도 당신 잡고 싶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런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여보. 그래? 그럼 지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난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 회사에 불륜 증거 다 뿌리고 이혼할 수도 있어. 아내는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니 당장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그 남자는 이직을 했다더라고요. 어디로 이직했는지는 모르고 남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만약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한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실히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제가 있는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아내라 저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제가 직접 알아봤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예전 신혼 때처럼 관계 회복에 성공했어요. 아내가 미안했는지 그 사건 이후로 제게 과하다시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행동도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귀여운 딸이 저희에게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아내를 쏙 빼닮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쩜 두 딸 모두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난 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한테 요즘 딸 보는 맛에 산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하던데
딸들을 보고 있으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찌나 애교도 많고 저를 보고 방긋방긋 잘 웃던지 나중에 커서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대성통곡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영원히 제 딸들을 옆에 끼고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어요. 평일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엔 딸들 보느라 피로가 누적이 되었던지 그날은 정말 낮잠을 안 자면 제가 과로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이들을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잠시 낮잠을 잤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통화를 하는지 문틈 사이로 아내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건지 간간히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었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아플 지경이길래 물을 마시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아내가 하는 말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늘 남편 얼굴 보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못생겨지더라. 살만 디룩디룩 쪄서 진짜 얼굴 맞대고 밥 먹기 힘들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혼하라고 했잖아. 언제 이혼할 건데? 이대로 살 생각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나 이제 당신 남편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야. 아니 뭐 아직 애들도 어리고 내 월급으로 애들 키우는 건 힘들잖아. 그렇다고 당신 월급도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이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 남편이 가진 돈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아. 말로만 이혼할 거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아, 좀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매력 떨어지게.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애기들 보고 싶단 말이야.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나도 실제로 애기들 알아보고 싶어. 근데 지금 자기 애도 아닌데 자기 애라고 믿고 저렇게 좋아 죽는 꼴이 너무 웃겨.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이 자기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닮아서 얼마나 이쁜데. 자기 애라고 믿지? 얼핏 들었을 때 대화 내용으로 아내가 상간남이랑 통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얼굴 얘기하면서 제 험담을 할 때부터 저는 손을 뻗어서 화장대에 있던 제 폰을 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었어요. 둘이서 오가는 대화들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제 험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애들이 알고 보니 제 딸이 아니라 상간남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아내가 놀랐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방문을 열고 불을 켜더라고요. 불을 켜자마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당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거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그대로 문 열고 나가.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어? 당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뭘 들었든 다 오해야.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얘기야. 내가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방금 분명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텐데. 나가. 안 나가?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가게 만들어줘? 아이들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어? 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괜히 입만 아프게 더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대로 두고 귀찮게 짐 쌀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되겠네. 아이들 데리고 나가.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니까. 아내는 계속 나갈 수 없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놀란 애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 애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애들이 울든 말든 달래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용품은 저희 집에 둬왔자 필요가 없으니 대충 애들 집만 챙겨서 아내 손에 쥐어줬어요. 아내는 제가 쥐어진 가방을 던지고 못 간다면서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전에 저한테 들켰던 그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헤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이직을 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둘은 뒤에서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제 자식이라고 믿었던 딸들도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저와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상간남이 가진 게 쥐뿔도 없었는데 단지 얼굴 하나만 보고 맞는 것이었어요. 저랑은 그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혼하라면 이혼해줄게.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어?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합의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치만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당장 위자료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제가 저번에도 용서하고 넘어가 주니까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 절대 고소 취할 생각 없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심지어 똑같은 남자랑 다시 외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 둘을 선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둘은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사채까지 써서 줬더라고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는 월급 받고 사채를 쓴 모양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저는 불륜 증거들을 아내 회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녹음본과 함께 글도 올렸고 팩스로 커플 사진들도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회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처음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 줬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을 왜 하나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시는 결혼할 생각도 그렇다고 연애를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집사람이 바람펴서 이혼한 줄 모르고 계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나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영원히 제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기억이 꼭 이쁘게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 중반을 넘긴 홀몸의 아줌마인데요. 다 늙은 나이에 사연 읽는 것에 빠져서 구경하다가 제 사연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보여서 저도 저만의 사연 하나를 올려보고자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은 사연 중에서 시누이 때문에 고통받는 올케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올케 때문에 고충을 겪은 시누이 입장이거든요. 저야 물론 이미 지난 일들이지만 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걸 보고 지금에서도 위안을 좀 받았네요. 힘들었던 그 당시 이런 사연을 접했다면 좀 더 현명한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때 저희 식구였던 기가 막힌 올케 이야기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난에 적응된 가정에서 자란 장녀였는데요.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서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키웠다고 들었어요. 물론 직접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아니었고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셨는데 그 목청들이 워낙 커서 다른 방에 있던 제게 들릴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 싸움을 지켜보는 건 시간이 흘러도 적응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유치원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건 교육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는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알았는데 초등학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은 딱히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 간다고 학용품이나 가방을 사줘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던데, 저는 형편 때문에 새 것이라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아이였어요. 엄마가 대충 이웃집 사람들과 친분을 만들어 얻어온 물건이나 옷을 입고 다녔죠. 옷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옷처럼 꾀지지한 것들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제가 성격 하나는 딱히 모난 데가 없어서 친구랑 잘 어울려 놀았다는 게 참 장점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너는 아빠가 뭐 사줬어? 엄마가 생일 파티 해줬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가족끼리 선물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좋은 친구들만 둬서 그런지 오히려 친구들은 그걸 듣고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간식거리들을 많이 사주곤 했어요. 문구점 가도 불량식품 하나 더 사서 꼭 저를 챙겨주더군요. 용돈이라고 없던 저는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그 많은 보답을 친구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걸로 갚았습니다. 또 제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친구 부모님한테서 맛있는 걸 대접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사정에 맞추어 나름의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니 초3이 되었는데 그때 아주 귀여운 남동생을 얻게 되었지 뭡니까? 아기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으나 부모님은 남동생 때문에 하루하루 싸움의 빈도가 늘어만 갔어요. 왜냐면 남동생 역시나 제가 태어나게 된 이유처럼 실수로 생겨버린 거였거든요. 아빠는 아이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지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애 지우라며 생난리만 피웠어요. 아빠 생각도 이해는 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저 하나도 벅차하시는 부모님이 남동생까지 어떻게 돈 들여서 키우겠어요. 제 옷 살 돈도 없어서 저는 매일 얻어온 옷, 입었던 옷만 몇 번을 돌려 입는 판국이고 식비도 아낄 대로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 그런데도 엄마는 현재의 형편보다 이미 품어버린 남동생의 존재가 더 소중했나 봅니다.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하면서까지 남동생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득바득 우겨서 지켜낸 엄마의 공이 컸죠. 저도 동생을 은근 원했기에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던 엄마의 마음은 100% 이해했다만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엄마는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또 이웃집을 돌며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생각이 자랐다고 저는 같은 여자의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를 도울 생각이었죠. 초등학교 가서 많이 사귀어 놓은 친구들한테 혹시 못 입거나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나한테 줄 수 있냐고 해서 얻어냈어요. 친구들은 마치 아나바다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쓰던 용품을 자랑하며 내게 선물로 막 주곤 했죠. 갸륵하게 여긴 선생님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또한 자기 아이가 쓰던 용품이나 저에게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종종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림용품들을 얻어올 때마다 엄마에게 차곡차곡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기 때 이후로 처음 저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우리 철용이가 누나 하나는 잘 뒀네. 철용이만 하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돕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런 효도할 생각도 했을까? 내 새끼 덕분에 엄마가 너무 힘이 나. 그날은 매일 남동생을 돌보며 아빠한테서 아기를 지켜내기 바쁜 엄마가 저를 돌아봐 준 게 처음이기도 한 때였죠. 저도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고 남동생이 저와 10살 터울이기에 저 또한 아직 초등학생일 뿐이지만 제 눈엔 남동생은 완전 아기였거든요. 엄마와 함께 남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게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마 못지않은 살림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애 키우는 데 열중하며 살았어요. 친구들과 노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가면서요. 가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으나 엄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빠한테 욕까지 먹는 엄마가 불쌍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남동생을 돌봤고 그 덕분인지 엄마는 소소한 부업과 동시에 짧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하러 외출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없는 돈이라도 꼼꼼히 모으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빠는 저와 엄마가 애쓰고 있는 줄도 모르는지 매일 술만 마시면서 퍽하면 엄마한테 싸움을 걸더군요. 남동생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동생을 기어코 낳았냐면서 독설을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바깥일 때문에 지치는 것도 견디면서 밤이 되면 아빠랑 싸우는데 에너지를 또 버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쉬지도 못하고 울다가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막장이 되어갔고 이젠 제가 점점 자라나니까 저한테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뭘 그렇게 꼬라봐? 네 눈에도 이 애비가 돈도 못 벌고 맨날 술만 퍼마시니까 한심하디? 어디서 지 엄마랑 똑 닮은 눈가를 달고서 하늘 같은 아버지를 꼬라보는 거야? 아빠는 매일같이 제게 엄마의 모습을 빗대었고 네 엄마랑 너무 닮아서 얼굴 보기 싫다고 욕설을 섞어가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 무서운 걸 떠나 이젠 아빠의 존재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아빠 노릇 한 번도 안 하면서 가장 자격만 논하던 아빠는 이 거지살이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빠가 없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아빠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어서 아빠의 빈자리가 전혀 애석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속도 없는지 가끔씩 아빠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빠가 이대로 돌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와 엄마는 어린 남동생 때문에 살림살이를 멈출 수 없었는데요. 그 덕분에 정신없이 사느라 아빠 존재는 진작에 잊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저는 학교 공부와 병행하여 남동생을 더 극진하게 보살폈죠. 남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자라났는데 엄마보다 제가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가 엄마보다 제 품을 더 찾더라고요. 마치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품에 파고들기도 했어요. 철용아, 엄마 서운하시겠다. 엄마가 철용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일하다가 온 거야. 엄마 한 번 안아주자. 엄마가 철용이 주려고 붕어빵까지 사왔다니깐. 남동생은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줘야 엄마한테 한 번씩 안기곤 했어요. 남동생이 저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가끔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엄마한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는 그저 남매 사이가 좋아서 안심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기초수급자 신세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20살이 됐을 무렵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엄마는 그렇게 밤낮을 돈 벌면서 살아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겨우 초3이었는데 그런 어린 남동생을 보듬어 안고서 며칠째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의 장례식은 무척 조용히 끝났습니다. 외가 쪽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친가는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 전부 다 합을 맞춰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를 가여워하신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날 그 집안에 아빠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웬 아줌마랑 같이 저와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아줌마가 아빠와 바람난 여자였다는 건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 엄마 장례한다고 고생했다. 아빠가 소식을 늦게 들어서 이제 막 알았어. 다름이 아니라 너네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들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자식이니 내가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더구나. 이 돈 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철용이 키우는 데에 잘 사용해라. 그 당시 저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1,0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주고 떠났는데 이웃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빠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런 양아치 같은 아빠 자식으로 사느니 고아로 사는 게 나았을 정도로 아빠가 싫었는걸요. 엄마 사망보험금을 눈앞에서 도둑 맞았지만 그것보다 걱정인 건 남동생이었어요. 원래 살던 집까지 아빠 명의라서 빼앗기는 바람에 제 수중에 있는 돈 1,0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집이 있어야 해서 부동산 알아보고 가장 저렴한 옥탑방 하나를 찾아 겨우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안 갔기에 배운 게 없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었고 오후에는 피자집 알바, 밤에는 24시 국밥집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인복이 좋은 건지 사장님들이 다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는 가끔 피자나 국밥을 챙겨줬는데 그걸 얻어서 남동생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게 드리는 돈 한 푼 없이 최대한 아껴서 남동생이 초중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키웠어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까지도 꼭 보내주려 했는데 남동생이 고생하는 저를 생각해 대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설득해도 심지가 너무 굳건해서 결국 남동생 의견에 지고 말았죠. 남동생은 곧바로 공시 준비를 시작했고 알바를 병행했음에도 3년 만에 시청 공무원에 합격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요. 덕분에 남동생이 벌어오는 급여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와 남동생은 벌어오는 돈을 함께 모아서 몇 년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진짜 많이 고생했어. 나 어렸지만 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누나 삶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부모님이 되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젠 내가 누나한테 효도하고 싶어. 누나가 뒷바라지 해준 거 보답하고 싶어서 이 집 명의는 누나 걸로 했어. 이 아파트 같이 돈 모아 샀다지만 솔직히 남동생 지분이 80%였습니다. 남동생이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야말로 그냥 받기 미안해서 왜 그랬냐고 했는데 제게 앞으로 힘만 돼주겠다는 남동생의 확고한 욕심에 저는 이 큰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어다니면 제 품만 찾던 남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누나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는지 그날 너무 감격해서 한참 동생 품에서 울었답니다. 남동생이 30대 중반을 넘겼을 무렵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 결혼할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추후에 올케가 될 사람이었죠. 올케 아빠가 제 남동생과 같이 시청에서 근무 중인 상사인데 제 남동생을 워낙 좋게 봐서 사위 삼고 싶다고 소개해줬다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올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올케는 말수가 적은 편인지 한참 어른인 제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더군요. 남동생이 대신 올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식의 대화를 주로 나누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동생이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으면 됐기에 남동생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올케 집에서 우리 동네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해준 덕에 남동생은 작은 혼수만 준비해서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올케는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 말하길 남동생처럼 공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남동생 혼자만 경제생활 중이고요. 올케는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들었죠. 제가 그 당시 요구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요구르트 장사가 안 되고 있던지라 남동생이 정기 신청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 집에 요구르트 배달을 다녔어요. 한 번은 올케 공시 준비가 궁금해서 요구르트 주면서 올케한테 슬쩍 공부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그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형님은 사람 표정도 못 읽어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꼰대 질문하면 욕먹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 나는 그냥 올케가 학교 졸업하고 공시 준비하느라 힘들까봐 걱정돼서 공부 때문에 힘들면 살림도 어려우니까 내가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려고 그랬지. 꼰대라니. 됐으니까 요구르트 올려두고 그냥 가세요. 지금 형님 말 상대해줄 기운 없거든요. 참, 그리고 요구르트 말인데요. 먹는 사람 없어서 냉장고에 한가득 쌓여있는데 유통기한만 자꾸 지나고 있는 상태라 이제 그만 신청 끊었으면 해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형님한테 차마 그런 말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청 예민하게 변해갔어요. 낯가려서 말도 잘 못하는 줄 알았던 사람으로 봤는데 예의 없게 비속꽂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 전에 제가 봤던 아이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구나 하고 대충 사과한 뒤 집을 나왔죠. 결혼 전후가 너무 천지 차이라 저는 아직 올케의 변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올케가 못된 것이 아니라 공시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요구르트 배달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종아리뼈에 금이 가서 다리 한쪽을 깁스하게 된 정도였어요. 목발 신세가 되었어도 일상에는 그리 문제되진 않았지만 단지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해서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그런데 미안하고 고맙게도 남동생이 당연하게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제가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해서 계속 거절할 수도 없고 염치 없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남동생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옆에는 올케가 함께 있었는데요. 올케는 아픈 저를 두고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아선 말도 안 하고 자리만 축내다가 돌아갔어요. 언제부턴가 느낀 거지만 올케가 남동생이 제게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요구르트 신청도 어찌 보면 남동생이 저한테 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걸 굳이 끄는 것도 설마 돈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들더군요. 교묘하게 남동생 몰래 제 눈에만 그 예의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라고 하기엔 갈수록 올케 말들이 대놓고 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번에 보내주신 장아찌 반찬 있잖아요. 배달 과정에서 쏟아졌는지 집안까지 냄새가 엄청 번져서 냄새 빼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잖아요. 남편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더라고요. 버렸다고? 아니, 조금 쏟아져도 먹을 수는 있어. 원래 국물 없이도 먹는 장아찌야.
철용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아까운 걸 버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나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남편이 싫어했다니까요. 철용 오빠 저랑 살면서 형님이랑 지내던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입맛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냄새나는 음식은 앞으로 자제해주세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던지. 하다못해 올케는 이제 남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제 집에 오는 것도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남동생이 평일에는 근무가 바쁘다 보니 유일하게 주말에 쉬는데 자꾸 제 집에 와야 하니까 임신 준비도 잘 안 되는 판이라며 남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칭얼거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물론 남동생이 제 다친 몸 때문에 바쁜 중에도 자주 저를 살피러 오는 게 미안하긴 했다만 이걸 남동생도 아니고 올케한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케한테 오기 싫으면 올케는 안 와도 괜찮다고 공시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공부 때문이니 이해해주겠다고 했더니 글쎄 주말에 남편 없이 혼자 밥 먹는 거 싫다면서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낼 날이 없다고 제 탓만 하대요. 결국 저는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으니 남동생에게 그만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걸 올케도 옆에서 같이 들었고요. 올케가 굉장히 만족해 하더군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물론 그럼에도 남동생은 다친 저를 지극정성으로 들여다봤어요. 가끔씩 따라오는 올케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었는데 보기 싫어 죽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평일날이었어요. 평일에는 발길 전혀 없던 올케가 남동생 없이 혼자 제 집에 찾아온 겁니다.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안을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용건을 말하더군요. 이번 주말은 오빠랑 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오빠가 저보고 형님 집 다니느라 고생 많다면서 이번 주말은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네요. 그 말하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니? 그런 건 전화로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오기 귀찮은 걸음까지 하면서 온 진짜 이유가 뭔데? 저도 당연히 전화로 하고 싶었죠. 아니, 자기 남동생한테 평소에 얼마나 세뇌를 시킨 거래? 남편이 형님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말이 안 돼서 말이죠. 보통 남매 사이가 이렇진 않거든요. 남편이란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말보다 형님 말에 더 충성하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말로는 형님이 엄마처럼 남편을 다 키웠다고 하던데.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선물로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걸로 모자라. 지금 병원비도 남편이 내주고 있고 용돈도 주는 거면 솔직히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남동생이라 해도 이젠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요. 올케는 저를 대놓고 비꼬면서 빙빙 돌려 독설을 하는데 결국 요점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용돈마저 알아서 끊으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더는 올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올케와 단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올케가 원하는 대로 알겠다고 해버렸네요.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용돈 주지 말라고 하겠다고 그걸 원하냐고 하니 올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저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며 빠르게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올케가 나가고 한참이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분노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독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깁스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요구르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요구르트 업체에 정말 참하고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저를 제 엄마처럼 잘 챙겨줬거든요. 그 인정이 좋아서 요구르트 일에 더 애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날은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다니다가 아파트 근처에서 올케를 보게 되었는데 순간 올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올케가 웬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차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올케를 여러 번 봐왔지만 올케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남동생이 말해준 적도 없었어요.
생경한 올케 모습에 너무 놀라서 요구르트 전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올케에게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줄 몰랐던 올케는 계속 외간 남자랑 대화 중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남동생 흉을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제 용돈을 끊어서 자기한테 돌렸는지 그 돈을 자랑하며 이번에 뭘 샀다, 다음에 뭘 사네 마네 하면서 명품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 꼴을 보니 올케 몸에 치장된 것도 온통 비싸 보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누구고? 그리고 올케 담배도 폈어? 여태 그런 말 없었잖아. 철용이도 이 사실 알아? 아니, 공시 공부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저 남동생 생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올케에게 모든 걸 캐물어야만 했습니다. 올케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용납하기엔 적정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달리 올케는 당황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남동생한테 일러 바칠 거냐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건방지게 담배를 계속 피대요. 그래도 엄연히 제가 훨씬 어른이고 시댁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형님. 이혼하면 철용 오빠가 더 손해예요. 모르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푹 빠져있는지. 제 일 끼어들 시간에 형님 앞날이나 걱정하셔야 할걸요? 철용 오빠가 언제까지 형님 뒤를 봐줄 것 같아요? 형님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다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아마 더는 그렇게 안 될걸요? 그 전에 이미 철용 오빠는 제 말에 끔뻑 죽는 아내 껌딱지가 돼 있을 테니깐. 공시 준비 포기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더 열심히 벌면 되니까 쉬엄쉬엄 지내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저를 어화둥둥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골로 남동생한테 버림받고 싶은 거 아니면 요구르트에서 번 돈 쓰지 말고 차곡차곡 저금이나 하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같이 낄낄대던 외간 남자랑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기가 막혔지만 너무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올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올케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일어난다고 남동생 혼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동생이 말하길 유명 연예인이 현재 우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 아파트 집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방송될 정도였다는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했고 부동산 쪽은 무지하여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신이 나서 얘기하는 남동생 말에도 실감 못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X로 얘기해주는 걸 듣고 그때서야 깜짝 놀랐지 뭡니까. 이 옛날 아파트가 올케의 집값보다 4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올케 집값이 대단할 정도로 비싼 집은 아니었다만 그래도 4배면 로또 1등보다 더한 값어치였거든요. 누나가 너무 착하게 고생만 하고 살아와서 하늘이 상을 주시나 보다. 누나 공기 좋은 주택 살고 싶어 했잖아. 이 아파트 팔고 좋은 주택 구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혹시 새로 배우고 싶은 건 없어? 참, 누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아이고, 새로 배우기는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건 안 돼. 그냥 TV 보니까 밭 가꿔서 농작물 팔고 하는 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고도 남지. 이거 다 누나 돈이니까 누나 하고 싶은 데에다 써. 나는 계속 벌면 되는데 이제 누나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몸 힘든 일은 그만하는 게 좋아. 아파트 지분은 동생이 훨씬 많은데 이 큰 돈을 저보고 다 가지라는 말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하며 똑같이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너무 완강하게 주장을 굳히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망하면 누나가 걷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장난스럽게 대꾸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남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쓴단 말인가요? 당연히 남은 돈 묵혔다가 훗날 남동생이 도움을 필요할 때 주기로 몰래 마음먹고 상황을 넘겼죠. 그날 저와 남동생은 갑자기 맞은 돈벼락에 신이 나서 같이 저녁까지 먹었는데요. 일부러 올케는 부르지 않았어요. 뒤늦게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남동생한테서 확실히 확인한 뒤 또 평일날 무례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떨어진 돈벼락에 질투가 났나 보죠. 남동생 몰래 찾아온 올케는 더 이상 제게 눈꽃만큼의 예의도 차릴 생각이 없는지 다짜고짜 목적부터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요구르트 끊게 해 용돈 뺏어가. 하다못해 결혼하기 전 제가 받은 이 아파트까지 뺏어가려는 심산이 보이자 저는 도무지 올케의 행실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올케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이 아파트 철용이가 올케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선물로 준 집이야. 달라고 해도 철용이가 달라고 해야지 왜 올케가 와서 이러는 건데? 제가 철영 오빠 와이프니까요. 제 남편 돈이 들어간 아파트이고 지분만 따져도 당연히 제 남편 거 아닌가요? 전 우리 남편의 1순위 가족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형님이 아닌 제가 남편한테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제 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권리 있죠. 철용이 돈이 80% 들어가긴 했다만 나도 돈 보태서 같이 마련한 집이야. 올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그 20% 떼서 돌려줄게요. 그리고 솔직히 코딱지만큼 보탠 돈 때문에 내 집이라고 우기는 건 양아치 심보 아닌가요? 남동생을 아들처럼 키웠다면서요. 지금 아들 돈 욕심 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올케, 내가 여태 참았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못됐어? 철용이는 네가 이런 아이인 거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 간도 빼줄 것처럼 헌신하고 살겠죠. 철용 오빠는 제가 그저 귀엽고 예뻐 죽겠나 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리광 부려도 다 받아주고. 철용 오빠 솔직히 착한 거 말고는 매력 없어서 여자한테 인기 없을 타입인데 제가 결혼해준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머슴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못 배운 게 굴러들어와선 내 동생 앞길을 막으려 해.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결혼한 여자가 지 처신 똑바로 할 줄도 모르고 담배나 피고 바람 피면서 그렇게 남편 얼굴 똥칠하게 만들라고 배웠어? 올케야말로 지금 내 동생 돈 욕심 내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버는 게 집에서 거머리처럼 늘어져가지고 그저 내 동생이 돈 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내 동생 인생에 끼어들어선. 저는요, 저를 모욕하는 건 참아 넘겨도 제 남동생을 욕되게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운 귀한 아들내미인데요. 한참 어린 것이 배운 것도 없고 어른 공경도 못할 거면 적어도 지 남편 등쳐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들끓는 분노를 더는 못 참고 올케한테 퍼부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판 다투게 된 거죠. 제가 말로 조금 덤볐더니 글쎄 이 어린 것이 더 건방지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케가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치는데 올케의 덩치가 저보다 커서 저는 그 힘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웃기네. 꼴의 어른이라고 대우해주려 했더니 다 늙은 아줌마가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 앞길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남동생 돈 빨아먹는 기생충이 어따 대고 여우라는 거야 지금? 그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주택 알아본다고 며칠 저와 연락을 자주 했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오늘 시간 된다는 말에 반차를 쓰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장에서 올케 신발을 받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들어왔더니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고 내내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와 제가 나눈 대화들을 처음부터 들은 것 같더군요. 남동생이 나타나자 올케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순간 이 꼴을 보인 걸 깜빡 잊을 정도로 남동생을 멍하니 보기만 했죠. 올케를 제게서 떨어뜨린 남동생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해 주는데 그 사이 올케가 급하게 남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절절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오해야. 형님이 먼저 나보고 오빠 인생 망치는 여우라고 욕하잖아. 나 부모님한테도 욕 한 번 안 듣고 살아온 사람인 거 알지? 순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남동생은 올케의 접촉이 기분 나빴는지 팔을 휘둘러 올케를 밀쳐내더군요. 올케는 남자 힘에 못 이겨 방금 전에 저처럼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오해? 동네 떠나가도록 우리 누나 욕하면서 소리쳐놓고 오해? 내가 너 양아치 짓 하는 거 진짜 몰랐을 것 같아? 우리 누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진작에 형편없는 여자라는 거 알았는데도 누나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고.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했잖아. 설마 형님이 꼰질렀어요? 제 남편한테 꼰질러서 저랑 제 남편 사이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구나. 나 몰래 누나 찾아와서 괴롭히고 뜯어가고 네가 어려서 철없는 행동하는 건 감안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누나한테 손찌검하는 건 절대 못 넘어가. 말했지. 누나 상처 주기 싫어서 이 결혼 참고 살았다고. 네가 누나한테 손댄 이상 더는 너 떠안고 갈 멍청한 짓 안 해. 그만 이혼하자. 저와 올케는 남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참고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남동생은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 당장 이혼 사실을 알리겠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케가 깜짝 놀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잠깐만, 아빠라니? 아빠한텐 안 돼. 그럼 나 진짜 죽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이혼하면 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제발 오빠, 나 좀 살려줘.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형님한테도 다 사과할게. 올케가 남동생을 붙잡고 사정하며 빌기 시작하는데 너무 비굴해서 보고만 있는데도 제가 다 수치스럽더군요. 듣자 하니 사돈 어른은 엄청 바람직한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올케의 양아치 짓 해결해서 넘어가 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신 한 번 더 망나니 짓 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허풍은 아닌가 봅니다. 울고불고 하는 올케가 체면까지 구기면서 바닥을 기는 것 보면요. 남동생은 올케 집안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돈 어른을 언급하며 협박했던 거라대요. 그럼 이혼 서류 도장 찍겠다고 약속해. 잠자코 이혼 진행하면 나도 장인어른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둘러댈 테니까. 이혼은 진짜 안 돼. 솔직히 형님한테 손찌검한 건 잘못했지만 나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이 집 오빠 지분이 훨씬 많다고 했잖아. 나도 오빠 아내로서 이 집에 논할 자격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이랑 대화하려고 찾아온 거였다고. 형님이 먼저 감정적으로만 안 나왔어도 손 나가는 일은... 오빠,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오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옆에서 듣는데 올케가 진짜 못 배워먹은 게 맞나 봐요.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아직도 아파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싶을까요? 저 머리로 대학은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빡친 남동생은 결국 바로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버렸어요. 자신의 멍청한 판단력 때문에 올케는 아빠한테 불려갔고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이 복잡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올케 아빠가 우리 남매를 찾아와 사과하더라고요. 딸 정신머리를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보다면서 자기 딸 때문에 남동생 인생 어지럽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는데 저와 남동생은 그 진정성에 바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장인어른의 올바른 판단 덕분에 남동생은 무난하게 합의 이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올케는 호적에 파인 건 아니지만 반성하라는 의미로 정신 차릴 때까지 방문 잠그고 외출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이혼이 있고 며칠 후 저와 남동생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주택 좋은 데를 구해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 주택이 남동생 직장과는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동생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결혼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일에만 열중하며 외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문득 남동생 결혼이 저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날은 조심스럽게 맞선을 주선했어요. 제가 요구르트를 다닐 때 업체에서 되게 저를 잘 챙겨주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가씨가 가끔씩 제게 안부도 물어주는데 너무 고운 아이라서 남동생과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남동생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당분간 여자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가씨와 만남을 가져주더군요. 다행히도 아가씨는 남동생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대요. 그 이후 둘은 생각 외로 진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면서 남동생이 말해주는데 제 안목만 믿어야겠다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마음의 휴식이 찾아왔고 남동생이 주위 괜찮은 땅을 알아봐줘서 지금은 그토록 해보고 싶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키우고 싶은 씨앗을 사서 아이들이 자라기만을 정성껏 보살펴주는 중인데 꽤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서 나중엔 판매도 해볼까 고려 중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리기까지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더 나이 들고 여유만 가득한 시기에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치곤 제가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남동생 말대로 고생한 저를 위해 하늘에서 보상을 준 게 맞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속 편하게 지내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이랑 예비 옳게 될 아이가 저에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다독여 주거든요. 여기서 더 걱정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겠죠? 이제 아무 생각 않고 남은 생 제대로 즐겨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이 공감되는 분들 좀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살면서 이런 불운한 일 좀 안 겪고 쉬이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인가 봅니다. 그래도 시기가 언제든 행운 없이 마치는 인생은 없는 듯해요. 사연들만 보아도 대부분 무사히 해결되고 저처럼 잘 지내고 있는 분들 많던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일이라도 당장 마주할지 모를 행운을 꼭 포기하지 말고 나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으쌰으쌰 힘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친구들한테 속풀이하는 것 같아서 사연 쓰는 내내 즐거웠네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